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날 저녁,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민서는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조차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인 강태준 부장검사는 딸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서의 어머니 역시 딸의 창백한 얼굴과 눈 밑의 다크서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민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굴리고 있을 뿐이었다. 민서는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중학교 시절만 해도 친구들과 웃으며 다니고 학교 생활을 즐기던 아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춘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정작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법조인이었다. 그는 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수없이 목격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학교에서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친구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말했고 절대로 검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민서 나름대로의 배려였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거나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서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같은 반 여학생 3명이었다. 주동자는 박지은이라는 학생으로 아버지가 지역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었다. 박지은의 아버지는 재력은 있었지만 그 돈으로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는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었다. 박지은은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아 학교에서도 자신이 최고인 양 행동했다. 그녀의 측근으로는 최유진과 김서연이 있었는데 최유진의 부모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고 김서연의 아버지는 소규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박지은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의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했다. 학교 폭력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민서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지은은 그녀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서를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는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민서의 책상에 낙서를 하거나 그녀의 가방을 숨기는 일이 빈번해졌다. 급식 시간에는 일부러 민서의 식판을 부딪혀 음식을 쏟아지게 만들었고 폭도에서 지나갈 때는 어깨를 거칠게 부딪히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지은 일당의 괴롭힘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그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반 아이들 대부분을 초대한 뒤 민서만 빼놓았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서 민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서가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쳤다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온갖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던 다른 학생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문에 점차 민서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민서가 교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가방이 온통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방 안의 교과서와 노트도 모두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주변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박지은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킥킥거리며 웃었다. 화장실은 민서에게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되었다. 박지은 일당은 민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칸막이 밖에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다. 민서는 화장실 안에서 떨며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한 번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서는 온몸이 젖은 채로 수업에 들어가야 했고 그날 하루 종일 젖은 옷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점심시간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민서가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으려 하면 박지은 일당은 모든 자리가 다 찼다며 민서를 앉지 못하게 했다. 민서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한 번은 민서가 먹던 국에 누군가 고춧가루를 몰래 쏟아 넣기도 했다. 민서는 그 사실도 모르고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가 입안이 화끈거려 물을 찾아 헤맸다. 주변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방과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민서의 신발을 숨기거나 신발장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일이 다반사였다. 민서는 집에 가기 위해 신발을 찾아 헤매야 했고 때로는 실내화를 신고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학원을 가는 길에도 박지은 일당은
민서를 따라오며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민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매일 범죄와 싸우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문제로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학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서는 혼자서 이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녀는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식욕도 떨어져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성적도 급격히 하락했다. 원래 상위권이었던 민서의 성적은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담임 선생님이 성적 하락에 대해 물어봤지만 민서는 그저 공부가 어려워서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어느 날 민서는 학교에서 박지은 일당에게 교실 뒤편으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박지은과 최유진, 김서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박지은은 민서에게 다가가 가방을 열어보라고 명령했다. 민서가 주저하자 김서연이 억지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다. 책과 필통, 지갑 등 민서의 모든 소지품이 바닥에 흩어졌다. 박지은은 그 물건들을 발로 차며 비웃었다. 그리고는 민서의 지갑을 열어 안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민서는 그때 처음으로 반항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지은은 민서의 뺨을 세게 때렸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지은은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며 말했다. 감히 대들어.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애는 우리 아빠 회사 청소부보다 못해. 최유진과 김서연도 함께 민서를 조롱했다. 그날 민서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 뺨에 붉은 자국은 다음 날까지 남아 있었다. 민서는 화장으로 그 자국을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뺨에 자국을 보고 물어봤지만 민서는 그저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지은 일당은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매주 일정 금액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민서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폭력이 가해졌다.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비틀거나 발로 차는 일이 반복되었다. 민서의 몸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다. 민서는 긴팔옷으로 몸의 상처를 가렸다. SNS를 통한 괴롭힘도 시작되었다. 박지은 일당은 민서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민서의 사진을 합성해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했다. 민서는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민서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박지은 일당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박지은의 아버지가 지역에서 나름 힘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박지은은 그 사실을 은근히 과시했다. 우리 아빠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너희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희 부모 사업도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 학생들은 박지은을 두려워했고 민서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민서가 말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담임은 민서를 불러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민서는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담임은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민서의 심리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아침마다 폭동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꾀병이라고 생각했다. 민서는 결석을 할 수도 없었다. 결석하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지은 일당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말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민서를 위로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서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서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은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을 교무실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박지은 일당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오히려 민서가 자신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서가 자신들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최유진은 울먹이는 연기까지 하며
민서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담임은 일단 학부모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다. 민서는 불안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오면 아버지의 직업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알려진 상태였고 되돌릴 수 없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이 잡혔다. 민서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지은의 부모도 왔고 최유진과 김서연의 부모도 참석했다. 담임 선생님의 사회로 면담이 시작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학교폭력 문제를 꺼냈다. 민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지은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자기 딸이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지은의 아버지도 거들었다. 우리 지은이가 누구를 괴롭혀. 우리 지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오히려 민서라는 애가 우리 딸을 모함하는 거 아니야. 최유진의 어머니도 가세했다. 우리 유진이도 민서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김서연의 아버지는 민서가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민서를 비난했다. 민서의 어머니는 당황했다. 딸이 분명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는데 상대방 학부모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민서의 어머니는 딸의 편을 들며 민서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박지은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요즘 애들은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민서를 비난했다. 담임 선생님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박지은 일당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민서의 어머니는 딸이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면담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그날 저녁 민서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딸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학교폭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즉시 민서를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언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민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감도 들었다. 그러나 강태준은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며 금품갈취와 폭행까지 포함된 범죄 행위였다. 강태준은 다음날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교장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교장은 전화를 받았고 강태준은 자신을 소개했다. 본인은 민서의 아버지이며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밝혔다. 교장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태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인 민서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장은 황급히 사과하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다. 만약 학교 측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담임 선생님과 학생부장을 불렀다. 민서의 아버지가 부장검사라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학교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학교는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였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증언을 받기 시작했다. 민서에 대한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들이 하나둘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지은 일당이 민서의 가방을 숨긴 것을 봤다는 증언, 민서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민서가 맞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학교는 CCTV 영상도 확인했다. 폭도와 화장실 입구의 CCTV에는 박지은 일당이 민서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장면이 일부 포착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박지은 일당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의 학부모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강태준 부장검사도 직접 참석했다.
회의실에 모인 학부모들은 강태준을 보고 순간 긴장했다. 강태준은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박지은의 부모 최유진의 부모 김서연의 부모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이 민서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여러 학생들의 증언과 CCTV 영상, 그리고 SNS상의 증거 등이 제시되었다. 박지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항변하려 했다. 그러나 강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이 있고 SNS상의 괴롭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강태준의 말에 학부모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괴롭혔습니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민서에게 다가가 손을 들었다. 내가 우리 지은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잘못했으면서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 그녀는 민서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러나 강태준이 재빨리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강태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하신 행동은 폭행 미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격자입니다. 제가 막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했을 겁니다. 박지은의 어머니는 손을 떨며 물러섰다. 최유진의 어머니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애를 범죄자 취급해. 우리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당신 딸이 우리 애들을 모함한 거 아니야. 강태준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서연의 아버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비굴한 표정으로 강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장검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알려지면 곤란합니다. 강태준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제 딸이 몇 달 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한 번 봐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다. 학교 차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학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한 피해 학생인 민서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보호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강태준은 학교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 딸이 입은 피해는 단순히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금품갈취,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지은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검사라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나도 이 동네에서 사업하면서 나름대로 인맥이 있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강태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것도 증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니 기록해두겠습니다. 강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미 준비해온 고소장이었다. 강태준은 말했다.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 학생에 대해 폭행죄, 공갈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박지은의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최유진의 부모는 어떻게든 합의를 보자고 애원했다. 김서연의 아버지는 돈으로라도 해결하고 싶다며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태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강태준은 말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딸은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 매일 악몽을 꾸었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녀들의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실패이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강태준의 말에 학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도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학부모들은 풀이축어 회의실을 나갔다. 박지은의 부모는 딸을 데리고 가면서 딸을 크게 꾸짖었다. 최유진과 김서연도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에게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박지은에게는 전학조치가 내려졌고 최유진과 김서연에게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세 학생 모두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동시에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 조사가 진행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세 학생은 자신들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증거가 명확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가정법원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세 학생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박지은에게는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최유진과 김서연에게는 단기 보호관찰과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세 학생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민사소송도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박지은의 가족은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박지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평판에 손상을 입었다. 일부 거래처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박지은은 전학을 가야 했고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유진과 김서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민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학교에서도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민서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민서에게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민서는 상담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반 친구들의 태도도 변했다. 이전에는 박지은 일당이 무서워서 민서를 외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민서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몇몇 친구들은 민서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도 반성했다. 자신이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민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담임은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학교 전체도 변화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도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피해 학생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범죄와 싸우는 검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딸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앞으로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기로 다짐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강태준은 검찰 내부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이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검찰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민서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한편 박지은, 최유진, 김서연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민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박지은은 전학간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이전의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박지은은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유진과 김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인정하고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편지를 써서 민서에게 전달했다. 편지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고민했다.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은 너무나 컸다. 하지만 민서는 결국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 자신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다. 민서는 답장을 보냈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부장검사의 딸조차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청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대응 연수도 실시되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민서의 사례는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폭력 예방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관자도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했다. 자녀의 이상 징후를 잘 살펴야 하고 자녀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지 말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아버지처럼 검사가 되어 범죄와 싸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민서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민서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몇 년 후 민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민서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가 되었다. 그녀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에 배치되기를 희망했고 그 희망은 이루어졌다. 민서는 검사가 되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해 학생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민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동시에 가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딸이 자신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그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었지만 딸이 자신의 뒤를 이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강태준은 퇴임 후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강태준의 퇴임식 날이 되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퇴임식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검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경험을 통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다. 강태준은 말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저는 퇴임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퇴임식에 참석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민서는 앞으로도 학교폭력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민서는 베테랑 검사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피해 학생들을 도왔다. 민서의 이름은 학교폭력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다루었다. 강태준 전 부장검사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모두의 이야기다. 학교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부장검사의 딸에게도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학교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사회는 학교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내 자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함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강태준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 자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도 어디선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바란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어야 한다. 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결코 공포와 고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